16장 조조를 없애려는 유비. 조조와 유비는 여포를 무찌르고 함께 허창으로 향했어요. 조조의 일행이 서주 땅을 막 지나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와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며 유비를 향해 외쳤어요. 유비 장군님께서 서주에 남아 저희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유비 장군님이 서주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은 조조는 못마땅한 듯 얼굴을 찡그렸어요. 조조는 황제가 되려는 자신의 속마음을 꽁꽁 감추었다고 생각했지만 백성들은 이미 그의 시커먼 속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거라. 큰 공을 세운 유비 장군은 황제 폐하를 먼저 뵙고 서주로 돌아올 것이다. 조조는 유비를 향해 만세를 외치는 백성들에게 애써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조조는 자신의 부하장수 차주를 불러 그에게 서주를 맡아 다스리도록 했어요. 그렇게 유비와 함께 허창에 도착한 조조는 자신의 집 옆에 있는 커다란 집을 내어주며 유비 삼형제를 편히 쉬게 해주고는 유비와 함께 황제를 만나러 갔어요. 유비가 황제에게 큰 절을 올리자 황제가 흐뭇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나와 같은 성을 가진 그대의 조상은 어떤 분이신가? 황제의 물음에 유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효경 황제의 7번째 아들이신 유승의 후손으로 유홍의 아들입니다. 황제는 하인을 시켜 황실의 족보를 가져오게 하고는 자신과 유비의 관계를 일일이 따져보았어요. 족보에 적혀 있는 유비의 이름을 확인한 황제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대가 나의 친척이라는 말이오? 여기 보니 그대는 나의 삼촌뻘 되는구려. 이렇게 반가운 일이 있나? 궁궐에 남아있는 친척이 없어 외로웠던 황제는 유비를 만나 든든했어요. 다음 날 황제는 유비에게 좌장군이라는 큰 벼슬을 내리고는 잔치를 열어 유비를 환영했어요. 이날 이후 사람들은 유비를 두고 황제의 삼촌이라는 뜻인 유황숙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유비를 위한 잔치가 끝나고 조조가 집으로 돌아오자 조조의 책략가 순욱이 조조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비를 보는 황제의 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유비는 벼슬도 높아진 데다 황제의 친척이라는 사실이 온 천하에 알려져 장군께 화를 미칠 것이니 하루속히 유비를 없애셔야 합니다. 순욱의 말을 들은 조조는 껄껄 웃으며 여유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차피 명령을 내리는 황제가 나인데 무엇이 걱정이요. 황제의 삼촌뻘이 아니라 황제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내가 명령을 내린다면 따르지 않을 수 없소. 게다가 유비를 내 손바닥 안에 잡아두려 일부러 서주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거늘 무엇이 그리 걱정이요. 조조의 말에 순욱이 재촉했어요. 장군은 언제까지 황제의 뒤에 숨어 그를 조종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제는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도 되지 않겠습니까? 순욱의 말에 조조가 두 눈을 반짝이며 대꾸했어요. 아직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는 신하들이 있으니 그들을 차례차례 없앤 후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요.
순욱이 물었어요. 하지만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는 신하인지 장군께 충성을 바치는 신하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조조가 대답했어요. 내 조만간 황제를 모시고 사냥을 나갈 생각이요. 그때 신하들을 시험해 볼 참이니 두고 보시오. 그로부터 며칠 뒤 어느 화창한 봄날 조조는 황제에게 사냥을 가자고 말했어요. 황제는 사냥이 내키지 않았지만 조조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어려워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황제는 황금으로 만든 활과 화살을 어깨에 메고 말을 타고 사냥터로 향했어요. 사냥터에 도착한 황제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조조의 모습을 보고는 화들짝 놀랐어요. 황금으로 만든 번쩍이는 갑옷을 온몸에 두른 조조의 모습이 황제 자신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져 보였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조조는 신하로서 황제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법을 무시하고 황제와 나란히 서 말을 몰았어요. 조조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하가 아닌 황제가 하는 행동으로 보였지만 어느 누구도 조조의 잘못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윽고 사냥터에 도착한 황제는 침울한 표정으로 유비에게 말했어요. 오늘 유황숙의 활솜씨를 보고 싶으니 한번 쏘아보시오. 황제의 말에 유비는 앞으로 달려가 풀숲에서 뛰어나온 토끼 한 마리를 순식간에 활로 쏘아 마쳤어요. 황제는 마치 자기가 활을 쏘아 마치긴 한 것처럼 크게 기뻐했어요. 대단한 솜씨오. 그때였어요. 가파른 숲길 옆 커다란 나무 뒤에서 사슴 한 마리가 달려나왔어요. 황제는 사슴을 향해 연거푸 화살을 날렸지만 황제가 쏜 화살은 모두 빗나가고 말았어요. 실망한 황제가 멋쩍은 웃음을 보였을 때예요. 조조가 나섰어요. 제가 한번 쏘아보겠습니다. 조조는 황제의 활과 화살을 빼앗듯 한 손으로 낚아채고는 사슴을 향해 활시위를 당겼어요. 슝! 바람을 가르며 힘껏 날아간 금화살은 사슴의 목에 정확히 꽂혔어요. 멀리서 사슴이 쓰러진 것을 본 신하들이 달려와 사슴의 목에 꽂혀 있는 금화살을 보고는 황제가 쏘아 마친 줄 알고 황제를 향해 환호성을 질렀어요. 황제 폐하의 금화살이다. 폐하께서 마치셨다. 황제 폐하 만세. 신하들이 사냥터가 떠나가라 큰 목소리로 만세를 외칠 때였어요. 조조가 말에 올라 황제의 앞을 막아서고는 신하들의 환호성에 두 손을 높이 들어 답례하며 말했어요. 이것은 내가 쏜 화살이요. 조조는 신하들을 향해 자신의 손에 들린 황제의 활을 높이 찍혀들어 보여주며 마치 자기가 황제라도 되는 듯 흐뭇하게 웃으며 신하들을 둘러보았어요. 이 모습을 본 신하들은 깜짝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황제에게 보내는 환호성을 신하가 가로채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때였어요. 유비 뒤에 서 있던 관우가 얼굴을 찌푸리며 청룡 언얼도를 움켜쥐었어요. 이 모습을 본 유비는 다급한 손짓으로 관우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고는 조조에게 다가가 머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천하에 둘도 없는 활솜씨입니다. 유비의 말에 조조는 기분 좋게 껄껄 웃었어요. 조조는 황제의 활과 화살로 사냥을 계속했고 황제는 조조의 들러리가 되어 조조를 쫓아다니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사냥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관우는 아직도 화가 덜 풀렸는지 유비에게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형님, 조조를 죽이려는 것을 왜 말리셨습니까? 유비가 침착하게 관우를 타일렀어요. 그 순간 조조를 공격했다면 조조와 그의 부하들이 황제 폐하를 해쳤을지도 모른다. 관우가 여전히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형님, 오늘 조조를 죽이지 못하게 막은 일은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된다. 잘못했다간 우리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유비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하고는 길게 한숨을 뱉어냈어요. 한편 사냥에서 돌아온 황제는 아내인 복항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어요. 처음에는 동탁에게 짓눌리고 다음에는 이각과 곽사가 나를 못살게 굴더니 이제는 믿었던 조조가 나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제멋대로 구니 나처럼 복이 없는 황제가 또 어디 있겠소. 신하들의 만세 소리에 조조가 답례를 하여도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조조를 꾸짖는 사람이 없으니 이제 곧 조조가 황제가 된다고 나설 것이오. 그대와 나의 목숨도 위태롭게 생겼구려. 황제의 하소연을 들은 복황우는 눈물을 흘리며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렇게 많은 신하들 중 나라를 구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황제가 말끝을 흐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두들 조조의 눈치만 살피니. 복항우가 말했어요. 폐하, 동승의 손을 빌려 조조를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승은 폐하를 어릴 때부터 길러주신 동태우의 조카이며 폐하의 두 번째 부인인 동비의 아버지이니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항우의 말에 황제가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항우가 당부했어요. 폐하, 만약 이 일을 조조가 눈치챈다면 얼마 안 되는 폐하의 신하들마저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알고 있소. 황제는 복항우를 향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황제는 동승을 궁궐로 불러들여 수고의 보답으로 상을 주겠다며 비단옷 한 벌과 옥으로 만든 허리띠를 주었어요. 동승은 머리를 숙이며 감사한 마음으로 옥과 허리띠를 받았어요. 그대는 이것을 두르고 항상 나를 잊지 마시오. 집으로 돌아가 잘 살펴보면 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오. 황제가 속삭이듯 말하자 동승은 황제가 내린 물건 속에 비밀 편지가 있음을 알아차렸어요. 동승이 옷과 허리띠를 양손으로 소중히 들고 종종 걸음으로 빠르게 궁궐을 빠져나가려 할 때였어요. 조조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동승을 노려보며 동승의 앞을 막아섰어요.
깜짝 놀란 동승이 옆으로 비켜서며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했어요. 조조 장군께 인사드립니다. 조조가 의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동승께서 여기는 무슨 일이오? 동승이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폐하의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폐하께서 하찮은 제 수고의 보답으로 이 옷과 허리띠를 주셨습니다. 오, 보아하니 꽤 귀한 물건인데 어디 나도 한번 구경해 봅시다. 조조는 동승이 손에 든 옷과 허리띠를 한 손으로 빼앗듯 휙 낚아채고는 그것들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조조의 행동에 동승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만약 황제의 편지가 조조의 손에 발견된다면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황제 폐하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조조가 옷과 허리띠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두 손으로 옷과 허리띠를 높이 치켜들고는 구석구석 햇빛에 비춰보았어요. 조조의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일 때마다 동승은 가슴이 뛰고 몸이 떨려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살펴본 조조는 옷과 허리띠에서 별다른 점을 찾지 못하자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동승을 노려보며 물었어요. 동승, 혹시 여기 황제의 편지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오? 조조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동승에게 묻자 동승은 손사래를 치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옷과 허리띠를 가져가도 좋습니다. 동승의 말에 조조는 그제야 웃음을 띠며 옷과 허리띠를 동승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날 밤 동승은 혼자 방 안에 앉아 황제가 준 옷과 허리띠를 살펴보았어요. 동승이 등불에 옷과 허리띠를 비추어 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동승이 그만 실수로 등불을 건드려 옷과 허리띠에 불이 붙었어요. 동승은 안절부절 못하며 손바닥으로 옷과 허리띠에 붙은 불을 껐어요. 그러자 시커멓게 타들어간 허리띠 속에 곱게 접어넣은 하얀색의 비단이 보였어요. 동승은 급히 허리띠를 뜯어내 그 안에 든 비단 조각을 펼쳐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황제가 피로 쓴 편지였어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조조는 더 이상 나의 신하가 아니다. 황제인 내가 해야 할 일을 혼자서 처리하고 나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으니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다. 그대는 나의 신하이며 나와 가까운 친척이니 충성스러운 신하를 모아 역적 조조를 물리치고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구하라.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이 글을 쓰니 그대는 조심스럽게 이를 처리해 나의 간곡한 뜻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승은 황제가 피로 쓴 편지를 두 손에 든 채 온몸을 부르르 떨며 뜨거운 눈물을 쏟았어요. 밤새도록 깊은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동승은 다음 날 날이 밝자 역적 조조를 물리치는데 힘을 같이 할 신하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그가 부른 이는 그의 친구 왕자복이었어요. 왕자복은 황제의 편지를 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목숨을 바쳐 조조를 죽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둘은 뜻을 같이 하겠다는 글을 쓴 다음 그 아래에 각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 맹세했어요. 왕자복이 잇따라 성품이 고든 사람으로 오자란을 추천하였고 동승은 충집과 오서, 마등을 추천하였어요. 그렇게 모인 이가 모두 6이었어요. 적어도 10명은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부족합니다. 왕자복의 말에 동승이 관리들의 명단을 가져와 살펴보았어요. 이분을 어떻게 빠뜨리겠습니까? 동승이 명단에 있는 한 이름을 가리키며 반가운 목소리로 외쳤어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동승이 가리키는 이름을 보니 그는 다름 아닌 유비였어요. 마등이 말했어요. 유비는 황제의 삼촌뻘이긴 하지만 조조와 가까운 사람이라 뜻을 같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등의 말에 동승이 대꾸했어요. 아닙니다. 지난번 사냥터에서 유비의 동생 관우가 조조를 죽이려 하는 것을 유비가 말렸습니다. 그것은 조조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황제 폐하께서 다칠까 걱정이 되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동승은 유비를 직접 만나 그의 뜻을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늦은 밤, 동승은 황제의 비밀 편지를 옷 깊숙이 품은 채 아무도 모르게 유비를 찾아갔어요. 먼저 유비의 뜻을 살펴보고 유비가 자신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유비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 다짐했어요. 동승의 방문에 깜짝 놀란 유비가 급히 뛰어나왔어요. 이렇게 늦은 밤 저를 찾아오시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유비가 묻자 동승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대낮에 오면 조조의 눈에 띌 것이 분명하여 어두운 밤에 온 것입니다. 동승의 대답에 유비는 자신의 집에서 가장 구석진 방으로 동승을 안내했어요. 방 안에 단둘이 마주보고 앉자 동승이 차분한 목소리로 유비에게 물었어요. 지난번 사냥터에서 장군의 동생 관우가 조조를 죽이려 할 때 장군께서 눈짓으로 관우를 말리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갑작스러운 동승의 물음에 유비는 흠칫 놀랐어요. 유비는 시치미를 떼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동생이 경솔한 행동을 하기에 말렸습니다. 동승이 유비의 눈치를 살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대의 동생과 같다면 나라가 이토록 어지럽지는 않을 텐데. 유비가 힐끔거리며 동승의 눈치를 살폈어요. 조조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어찌하여 나라가 어지럽다고 하십니까? 동승이 얼굴을 붉히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는 북받친 목소리로 외쳤어요. 어찌하여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십니까? 동승의 두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더니 이윽고 동승은 소매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유비는
동승에게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조조가 보낸 사람이 아닐까 싶어 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비의 말에 동승은 기뻐하며 가슴속에 품고 온 황제의 편지를 꺼내 유비에게 보여주었어요. 유비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로 쓴 황제의 편지를 읽고는 자신의 입술을 깨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동승은 가슴속에 품어둔 흰 비단으로 만든 문서를 꺼내 유비에게 보였어요. 조조를 죽이는데 뜻을 같이 하겠다 맹세한 사람들의 명단이요. 그대도 우리와 함께 뜻을 같이 하겠소. 유비가 대답했어요.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역적 조조를 치려 하는데 어찌 제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보잘것없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유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7번째로 좌장군 유비라고 쓰고는 도장을 찍었어요. 동승이 말했어요. 이제 3사람이 남았습니다. 10사람이 모이면 역적 조조를 없애고 나라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급히 서두르다 망치기 쉬우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유비의 말에 동승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유비는 자신이 머무는 숙소 뒤뜰에 있는 채소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물을 주고 거름도 주며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농사일에만 신경 썼어요. 장비가 투덜댔어요. 형님, 세상을 구하자 맹세해놓고 매일같이 농사만 지으니 조조 밑에서 벼슬자리를 얻어 만족하는 것이오? 유비는 잡초를 뽑으며 편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세상에 걱정할 일이 없으니 농사밖에 할 일이 없지 않느냐. 관우와 장비는 천연덕스러운 유비의 말에 답답한 듯 한숨을 쉬며 돌아갔어요. 그날 오후 조조의 부하장수 허저가 수십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유비의 숙소로 찾아왔어요. 조조의 명령으로 유비 장군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허저의 말에 깜짝 놀란 유비는 한 움큼 뽑아 손에 쥐고 있던 잡초를 그만 땅에 떨어뜨렸어요. 유비가 물었어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허저가 대답했어요. 모릅니다. 저는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유비는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허저에게 이끌려 조조의 집으로 향했어요.